전 또 더 무서운 건 이거는 시작이다라고 본인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맛배기다. 너무 무섭지 사실. 나는 사실 후보 시절에도 본인이 이제 진보지만 생각은 진보지만 뭐 상황에 따라 뭐 중도 보수로도 갈 수 있고 뭐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난 사실 이 말이 되게 무섭거든요.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카멜레온처럼 변할 수 있다라는 네. 거기 때문에 네. 약간 빌드업 해 나가면서 이제 쌓아 나가지 않을까. 지금 명분도 너무 좋잖아요. 이 변동률이 지금 안 좋았다가 다시 막 올라갔잖아요. 더 신기한 건 대선을 준비하는 시즌에 그때 막 어대명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런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 오른다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생각보다 강했어요. 이미 이전부터 올랐고 당선되고 더 많이 올랐고. 반응을 하고 있었네요. 이미 시장에서는. 네, 이미 올라가고 있었어. 2, 3월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재지정되면서 여기 반짝했던 요거보다 이게 더 파란색 매매 가격 변동률이 파란 색깔 막대거든요. 그러네. 파란 색깔 막대가 더 심해. 그러니까 이게 전국이에요. 전국. 서울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명분을 만들어줄 만큼 너무 빌드업이 잘 되고 있다는 거지. 뭐 시장이 이렇게 뜨거워서 내가 하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난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난 정말 안 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라는 이게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이전에 보면은 이렇게 많이 빠졌었거든요. 이게 우리 급락했을 때. 네, 힘들 때. 예, 한참 힘들 때 이런 건데 사실 이제 막 회복하려고 하는 이런 걸로 이제 서울은 돌아서고 이제 상승 좋은 데는 이제 상승장으로 돌아섰잖아요. 일부 지역들은. 근데 막 이제 변동률이 이제 시작해서 이제 여기 올라오는 건데 이걸로 얼마나 빌드업을 해서 이제 갈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서울은 이렇게 뜨거웠어요. 이게 KB 부동산이 너무 좋은 게 이 색깔이 빨갈수록 타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27일에 발표하기 전에 16일까지의 자료를 보면 이 당시에 이미 3월부터 해서 지금 뭐 강남이라던가 서초, 송파, 마포 이런 데는 이미 뜨거웠고 지방이랑 너무 차이 나잖아요. 이게 지방이고 지방이랑 서울이랑 너무 차이 나잖아요. 여기는 지금 불구스름한 게 많은데 여긴 타오른 거야. 1 넘어가면 진짜 뜨거운 거거든요. 1이 넘어가면 0.99 뜨겁잖아요. 네. 지방은 지금 마이너스가 많고 정말 중간중간에 약간 온기도는 요 정도거든요. 이러니까 지방이랑 서울이랑 너무 차이나. 서울만 이렇게 양극화되고 하면 상대적 박탈감 생겨 충분히 이제 명분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발표할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본인이 얘기할 만큼은 됐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우선은 대출을 6억 딱 잘랐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사실 전 6억은 조금 납득이 돼.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 일반 우리 월급쟁이 일반 서민들 있잖아요. 누군가에 물려받은 게 있다거나 받은 게 많다거나 이런 거 말고 본인이 실제로 그냥 사회초년생으로 나가서 직장에서 돈 벌어가지고 집을 산다라고 하면 6억 규제라고 했을 때 사실 이걸로 타격받는 사람은 딱 그 명칭이 나왔더라고. 흑수저 고소득 연봉자. 그분들이 좀 불타오르시긴 하셨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또 그분도 이해가 돼. 왜냐면 나도 이제 성장하고 약간 주거 사다리라고 해야 되나? 약간 신분 상승, 계층 상승 이런 걸 노려보려고 할 때 내가 능력이 돼서 연봉이 난 요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변호사 둘이 만나 결혼해 연봉이 1억 5천 2억이야. 그럼 둘이 합하면 거의 3억 4억이잖아요. 근데 연봉은 3, 4억인데 내가 지금 모아놓은 돈은 없어. 흑수저니까. 이제 막 시작해서. 이제 막 시작했어. 그러면은 대출 쫙 땡겨가지고 이자 내면서 충분히 나는 20억짜리, 30억짜리 사거나 15억짜리 막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왜 그걸 막냐? 자유민주주의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너무 억울하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전체적으로 24년도, 25년도 보면 이자 연체를 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이 늘고 있긴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총 부채가 너무 좀 많은 걸 다들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연체를 이자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1위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제일 연체하는 수가 제일 많았고 2위가 가계부채, 3위가 기업이거든요. 기업이 오히려 대출을 많이 안 받았고 그리고 연체도 많이 안 해.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가계부채 부분이 좀 컸으니까 미래의 연체자를 조금 다독인다? 만들지 않게끔 좀 미연에 방지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6억이라고 해도 6억에 지금 4% 정도 대출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64, 24, 2,400에 12개월을 나누면 월 200만 원 정도, 이자만 200만 원 나가요. 근데 이자만큼 원리금을 균등 상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내야 되는 6억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내야 되는 월급에서 나가야 될 돈이 3, 400
이상 은행에 줘야 되는데 3, 400 이상 은행에 내고 생활이 가능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쉽지 않지 않아요, 그것도? 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일반 서민들이 집을 살 때 6억의 대출은 그 이상 받는 거는 고소득자 분들한테는 좀 그럴 수 있지만 그 서민들이나 이제 집을 살려고 하는 일반 월급을 받아서 하는 분들에게는 사실 6억도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빌려서 자산 점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 금액으로는 작지만 내가 그걸 대출 받아서 이자를 낼 걸 생각하면 이자까지 생각하면 사실 쉽지는 않다. 400씩 막 매달 낸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1년에 내는 이자만 해도 2,400이잖아요. 2,400이 웬만한 사람 연봉 아니에요? 물론 요새는 다르긴 하지만. 네, 요새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2,400만 원이 그렇게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원래 서민 마인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6억은 그런 부분에서 좀 이자 부분이 좀 걱정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포인트에서 예. 딱 6억으로 자른 것 같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게 크지. 총량을 이제 50%로 줄였다는 거. 우리가 원래 연말에도 이거 안 줄였을 때도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연말 한 11월, 12월 되면 대출 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50%로 잘랐잖아요. 올 여름 지나면 돈이 있을까? 은행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말에 대출 받기 더 힘들었고 이거는 대출 금리는 내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출 해주는 대상자도 많이 규제를 하고 총량도 많이 규제했기 때문에 이제 금리는 낮았지만 대출 받기는 어려운 건 너무도 명확하고 이제 대출도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거기서도 층이 갈리게 되는 게 아닌가.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좀 강력했던 건 이전에 문재인 정부는 그래도 약간 뜨뜻미지근하게 좀 애매하게 선을 이렇게 약간 실선으로 긋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어요. 실수요자를 명명함에 있어서. 근데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정말 단호박 같이 딱 잘라잖아요. 실제 집을 사서 바로 입주하는 사람만 실수요자로 인정할 거야. 그렇지 않고 나중에 미리 사놨다가 돈을 모아서 입주하는 사람들은 실수요자로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고 못을 박았잖아요. 그리고 또 집이 2주택, 그러니까 1주택 아니고 2주택 이상 되면 그 사람은 무조건 실수요자 플러스 투자자인 거야. 투자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 투기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명명한 거. 사실은 실수요자 분들 중에 돈이 별로 없어서 자산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실제 거주하려고 하면 비용이 더 들어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전세를 끼고 사놨다가 돈을 그쵸. 모아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요가 꽤 많았는데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너는 실수요자로 인정하지 않을 거야. 댕강. 미리 사놓는 것도 안 된다는 거. 돈 없으면 사지 마. 나는 이게 좀 이번 정책에 좀 놀랐어요. 돈 없으면 사지 마. 이게 너무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사다리 끊기. 사다리 끊는 것도 사다리 끊는 건데 돈 없으면 사지 마. 이게 너무 명확해. 6억 이상 더 대출받을 돈 없으면 하지 마. 약간 그거. 그리고 총량도 50%. 그냥 정말 힘든 사람만 이렇게 하고 정책 자금도 25%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이제 부채가 늘어나는 거를 방지하고 싶은 마음이 더 표면적으로는 더 크지 않았나. 근데 그걸로 인해 이제 주택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고 저는 그게 제일 되게 인상 깊었던 거예요. 돈 있는 사람만 사. 그리고 돈이 있어서 실거주 할 수 있는 사람만 집 사야지 미리 사놓는 거 그건 실수요자 아니야. 돈 없으면 사지 말고 그냥 전세 사라. 그리고 요번에 이거 나오면서 같이 나온 그 단어가 있어요. 요새 뉴스에 되게 많이 봤을 거예요. 고가 전세. 네. 그거 되게 많이 봤죠. 이제는 전세도 너의 능력껏 사야지 대출 받아가지고 더 비싼 집에 살려고 하지 마. 능력에 맞게 집을 사. 그러니까 너의 소득 수준에 맞게 살아. 이런 거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다고 해야 되나? 약간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약간 돈 없는 서민들을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당인데 약간 오히려 돈 없으면 하지 마. 약간 이런 메시지가 좀 강하지 않았나. 좀 인상적으로 봤던 내용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이게 이제 그러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제 네네. 앞으로 살 사람들도 있고 팔 사람들도 있고 하나를 더 사고 싶은 분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뭐 규제하고 있던 거 하나도 풀지 않았잖아요. 그 상태에서 더 규제를 하나 얹은 거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못 움직이는 건 뭐 명확하고 그리고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에도 요번에도 또 나왔잖아요.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무조건 처분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조건부 1주택자. 그러면 무주택자 동일하게 뭐 대출을 해주겠다. 근데 지금 같은 얼음이 된 상황에서 6개월 이내에 팔리겠어요? 안 팔리지? 그러면 갈아타기도 하지 말란 얘기야. 그러면 갈아타기도 돈 있는 사람만 갈아타기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의 갈아타기 하는 사람들은 이제 기존 집을 팔고 뭐 일부 뭐 전세를 주거나 이렇게 해서 가거나 뭐 이런 건데 지금은 기존 주택을 또 팔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 안 팔리면 대출도 못 받는 상황이니까 갈아타기도 돈이 준비된
사람, 돈 있는 사람만 해. 약간 요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갈아타기도 더 어려워졌고,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서울 수도권에 있으신 분들은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발표되고 한 번이라도 부동산에 문의 전화는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발표되고 나서 혹시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냐라고 해가지고 문의는 많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확인해 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이게 그냥 멈춘 거지, 이걸로 해서 가격이 확 빠질 거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뉴스에서 막 많이 나오는 게 난 너무 웃긴 게,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그 다음 날부터 계약 파기가 속출한다, 금매가 속출한다. 뉴스가 바로 나와. 그렇게 벌써 빨리 조사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반응일을 그래도 뭔가 이렇게 딱 때리면 아야 할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 1, 2주는 그래도 주든지 뭐 한 달을 주든지. 아니 1, 2주도 아니고 하루 이틀이라도 줘야지. 그런 거 없이 바로 쏟아내던데요. 뉴스가 거의 준비된 것처럼. 클릭지. 그래서 저는 좀 깜짝 놀랐던 게, 아니 사람들이 이게 금방 그렇게 막 준비했던 것처럼 대책이 나오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준비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대책이 발표되면 이게 뭐야 놀라고, 진짜 뭐 가계약금 넣었던 사람들은 당장 막 수습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나머지 그냥 집을 살까 아니면 내놓을까 했던 사람들은 대책 발표되면 좀 고민이 더 깊어지고 이제 액션을 취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걸 보고, 약간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었구나. 미리 써놨죠. 그래서 부동산에 제가 요번에 쫙 돌았거든요. 6.27 대책 발표되고서 주말부터 해서 쫙 돌았는데, 되게 인상 깊은 게 사장님이 그러더라고. 정부에서는 원하는 답이 있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하는 답? 원하는 답이 있나 봐. 대책을 발표되고 그 결과에서 이미 원하는 그 결과값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약간 뉴스나 이런 걸로 쏟아내는 게 아니냐. 사장님들이 약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감이 됐고, 그리고 되게 현장에서 되게 놀랐던 게 있었어요. 기자들이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나 봐요, 현장에. 뭐 송파 잠실은 항상 오늘부터 또 합동점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항상 주기적으로 합동점검과 기자와 이런 사람들이 항상 버무려져 있어, 거기 지역은. 왜냐하면 강남 서초보다 송파가 더 시장이 예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송파의 그 잠실 엘리트 있잖아요. 거기는 항상. 뭔 죄야, 거기 사무실에 있는 분들은. 사장님들은 항상 그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리고 또. 네, 준비가 되어 있어. 그래서 다음 주에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또 알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항상 그런 게 버무려져 있다. 그리고 요번에 뉴스에서 호가가 막 아까 금매가 나왔다, 가격이 막 꺾였다, 뭐 2억 낮춰서 했는데도 거래가 안 된다. 아니 하루 만에, 그게 사실 집 내놓고 하루 만에 연락 안 오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막 몇 달씩 연락이 안 와서 문제가 생긴 것처럼 막 그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진짜 약간 원하는 답이 있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확인하려고 현장에 갔어요. 실제로 그러한가. 근데 실제로 갔을 때요, 진짜 호가가 막 이렇게 눈 위에 붙어 있었던 호가들 있잖아요. 그게 내려오긴 했어. 근데 신기한 건 절대 실거래가 밑으로는 아무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거래가 자체도 지금 다 등재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실거래가. 근데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밑에 나온 금매가 있냐라고 하면, 제가 많은 지역을 지금 이렇게 많은 지역을 이렇게 다녔거든요. 네. 단 한 대도 없어. 실거래가 밑으로 금매가 나온 건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실제 금매다운 금매는 1도 없었다, 다들. 다만 최근에 제가 목동 얘기를 했었는데, 네. 목동이 최근에 가장 좀 핫했던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가장 급격하게 올라갔고. 그래서 목동을 보면, 목동이 7단지가, 목동 신시가지 7단지가 대장 아파트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27평 기준으로 해서 거의 호가가 거의 29억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금매가 26억 5천까지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근데 이분은 좀 그 사연이 있는 매물이었어요. 원래 내놓을 생각도 없었는데, 이 매물 같은 경우는 대책이 발표되고 다음날 나온 거야. 제가 임장을 가고 나서 그 전날 나왔다고 했으니까, 대책이 발표되면서 얼마 안 있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책이 발표되지 않았으면 나오지 않았을 물건인 거지.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제 갈 집이 정해져 있어. 근데 그게 길게 남은 거예요. 내년쯤이신 것 같아. 정확하게는 이제 사연을 그분도 모르시는 것 같아서 들었는데, 어쨌든 11월까지만 중도금을 받으면 되는 상황이라서, 급하지 않은 물건이라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주마다. 여기 목동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라고 하고, 심하면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다라고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찍 내놓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리고 내놓으면 금방, 여기 같은 매물이 없어서 거래 못한다라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가까워져서 더 비싼 가격에 내놔야지 하고 이제 내놓지 않았던 물건인데, 대책이 발표돼서 여기 같은 경우는 10억에서 한 15억 정도 대출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는 지역이에요.
가격이 한 20억 정도가 넘어서니까 나머지는 기존 집을 팔고 본인 자금으로 움직이지만 그 플러스 한 10억에서 15억 정도는 대출을 받아야지 새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출이 안 나오니까 매수자가 없을 거가 걱정이 되니까 이제 좀 미리 내놔야겠다 싶어서 대책 발표돼서 원래 매물이 한두 개도 없었다 하는데 지금 제가 갔을 때 매물이 한 7, 8개 정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7단지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주로 알아본 건 5단지, 6단지, 7단지 정도였는데 거기 매물들이 한 7, 8개 이상 좀 나와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한두 개도 없었는데 그만큼 늘었다는 건 이제 매도자가 그래도 마음이 완전 급하게 급매를 내놓은 상황은 아니지만 또 시장에서 내가 매도자 우위로 막 이렇게 가는 거에서 조금 시장이 변했다라는 거는 이 매물 개수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을 갔을 때도 가격이 얼마나 낮춰졌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매물이 있냐 없냐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요새는 이전에는 계좌 달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5억을 올렸다는 거야. 5억? 그 자리에서 5억을 올렸대. 그래서 이거는 안 팔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은 매물이 있고 이거 산다고 계좌를 달라고 하면 한 1, 2천만 원 정도는 내고를 해줄 수 있다. 그리고 많게는 한 5천만 원 정도 해줄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막 30억짜리 사는데 막 1,000만 원 깎아준다 이러면 사실 너무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정도여가지고 내고 그렇게 많이 되는 건가 싶지만 이전에는 그 자리에서 올리는 사람이 많았는데 아니면 매물을 걷어들이거나 어쨌든 내고도 좀 되는 분위기로 그리고 또 매물이 좀 개수가 늘어나는 걸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렇지만 호가가 2, 3억 정도 낮아진 건 맞지만 실거래가보다는 낮은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뭐 호가보다 이거 2억 떨어진 거야, 싸진 거야 라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이게 완전 급매냐라고 생각하기에는 그건 아닌 거지. 그래도 내가 그 가격을 호가에서 2억 낮춘 금액을 사도 내가 최고가를 찍어주는 건 맞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알고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얼음이 된 분위기는 맞아요. 관망세. 매도자도 그렇고 매수자도 그렇고 관망세가 된 상황이고 네. 그리고 매수자는 싸질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가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싸진 않고 매도자는 그래도 갈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지 않아요. 그래서 둘이 가격의 생각에 대한 괴리감이 크니까 눈치 싸움하고 있고 이제 거래 절벽이 되고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한 2, 3주는 지나야지 전반적인 반응이 좀 확인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특징적인 데가 있었거든요. 잠실주공 5단지를 갔는데 거기는 네. 되게 특징적이었어요. 거기는 27일 대책이 발표됐잖아요. 28일날 사러 왔대.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또 급하게 이제 갈 때 다른 데 뭐 강남이나 이제 이쪽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급한 거야. 거기에 집을 사놨어. 근데 이걸 안 팔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싸게 내놓으신 거지. 그래가지고 34평이 보통 대책 발표되기 전에 45억에 나왔대요. 근데 45억까지는 거래가 안 되고 43억까지만 실제 거래가 됐었는데 45억 호가 나왔던 게 41억으로 낮춰준 거지. 대책 발표되고 바로 하루 만에. 이 사람은 좀 급했던 거지. 근데 바로 다음날 나 무조건 가격 싸진 거 있으면 사겠다라는 사람이 와서 41억짜리를 사갔대. 하루 만에. 그런 물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대책 발표됐을 때 급매 나오는 게 있으면 차라리 그걸 잡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이번 돌아섰을 때 좀 놀랐던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워낙 핫하잖아요. 물건도 별로 없고 거기는 매물이 진짜 1도 없었던 단지였는데 네. 최근에 가보니까 여기도 매물이 한 2, 3개 정도로 늘어 있었고 그리고 근데 41억에 샀다고 했잖아요. 다음날. 근데 지금 가보면 42억, 43억이에요. 그러니까 41억에 사신 분이 오히려 조금 이득을 본 상황인 거지. 이런 식으로 되게 시장이 급변하고 있고 단지마다 되게 특이한 건 잠실주공 5단지 사람분 사실 이제 거기 사시거나 관리하시는 분들은 본인들 단지랑 또 엘리트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엘리트는 옆 동네. 여기는 옆 동네? 약간 그런 다르긴 하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 진짜. 그래서 요새 계약 파기도 있고 좀 금매도 나온다고 그러던데 여기는 없어요. 그랬더니 몰라 옆 동네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없어.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그 자부심이 막 터지죠. 폭발하죠 막. 여긴 부동산이 아니지. 여긴 현금이야. 주식이지. 바로바로 가격만 낮추면 이런 식으로 대책 발표되고서 그 다음날에 바로 거래를 할 수 있어. 약간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네. 약간 비싼 거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저하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근데 거기 분들은 솔직히 부동산 사장님들은 그런 마인드가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이 손님한테 팔아줬어.
근데 내가 최고가에 파는 거야. 그럼 미안하잖아. 그리고 나중에 대책 발표하고 가격이 빠지면은 눈치가 보이잖아요. 솔직히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 사람이 몇 억 더 비싸게 샀네라는 생각이 있어서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여기 분들은 그런 마인드는 아니더라고요. 최고가에 사야 돼. 여기는 그래야만 살 수 있고 여긴 그래야만 들어올 수 있는 동네야. 그치만 조금 지나면 그게 최저가 된다? 그게 저가에 돼 있어.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들어올 땐 최고가에 산다고 생각하고 들어와야 들어올 수 있는 동네야. 약간 이런 자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거래가 거의 지금 안 되죠. 대출을 안 하고. 그리고 지금 27일 사실 발표됐을 때 딱 현장 분위기가 사실 되게 긴박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선 딱 그날 기준이 가계약금은 안 돼. 무조건 계약서 써야 되고 계약금 들어와야 되고 대출은 전산에 등록되어 있어야 돼. 그게 있었기 때문에 가계약금 들어온 사람은 완전 난리 났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이걸 포기해야 되나 아니면 가야 되나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없나 이게 지금 된 거기 때문에 우선은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싸게 산 사람들은. 그러면 부동산에서는 지금 난리가 난 거지. 가계약금 이제 들어온 사람한테 오늘 계약서 쓸 거냐? 계약금 바로 넣을 수 있냐? 안 되면 빨리 해결해서 하자. 그리고 여기 강남 3구랑 용산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구역이잖아요. 가계약금 보내고 심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출이 안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럼 그건 어디까지 인정해 줄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약정서를 써가지고 이 구청에 신고해서 그 등록이 되면 거기까지는 대출이 나오는 걸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동산 사장님들이 밤 10시까지 그 구청 직원 등록하라고 옆에 서 있었다가 그 등록하는 거 확인하고 집에 퇴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엄청 난리가 났었다고 얘기를 하시고 토요일부터는 이제 그거 처리하지 못하신 분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런 거 이제 가이드라인 받고 가셨고 월요일부터는 진짜 완전 조용. 그리고 월요일부터 전화 온 거는 다 오는 사람은 없고 이거 이렇게 대책 발표돼가지고 좀 급매 나오거나 급한 사람들 계약 파기됐다는 사람들 좀 싸게 나온 거 있냐 이런 문의만 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의 자체도 내가 지금 당장 사겠다는 건 아니고 분위기를 보겠다라는 그러니까 문의 전화가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물어보면 좀 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여기는 뭐 20억, 30억 하는데 6억 가지고는 택도 없잖아요. 그러면 매수자 없는데 그럼 호가 낮춰서 나오지 않겠어요? 그럼 더 싸게 나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의견을 여쭤봤더니 본인들 생각에도 좀 빠질 것 같긴 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뭐 목동도 그렇고 잠실 쪽도 그렇고 10억 정도 이상은 다 대출을 받아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동안 수요가 좀 힘들 수밖에 없다. 뭐 요거는 명확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 되게 좋은 동네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애매하거나 중하급지도 또 있지 않습니까? 뭐 마영송도 아마 비슷한 분위기였을 것 같고 좋은. 근데 이게 좀 또 틀린 게 잠실 분위기랑 목동 분위기랑 마포 분위기랑 달라요. 용산 분위기랑. 어떻게 다르냐면 잠실은 엘리트는 조금 매물이 많다라고 네이버 매물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거래 가능한 계좌가 나오는 매물은 별로 없었고 잠실주공 5단지는 매물이 정말 거의 없다가 이제 좀 매물이 좀 늘어서 나오는 정도. 목동은 최근에 약간 이제 막 그런 사람들이 몰려가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이제 막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지역 같은 그런 느낌? 되게 민감한 거예요. 잠실은 뭐 괜찮아. 워낙 트레이딩이 돼 있으니까. 투자자들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나가고 했던 지역이라서 그렇지만 목동은 확실히 가격도 호가도 좀 많이 빠지고 매물도 더 확연히 늘어난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원하는 가격에 못 팔면 어떡해 라는 약간 그런 아슬아슬한 분위기가 좀 있다라고 해야 되나? 근데 잠실은 그거에 비해 좀 짱짱한 느낌이었고 마포, 용산 분위기는 매물이 없어요. 1도 없어. 그러니까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도 매물이 없으니까 반응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뭐 호가 낮췄다 뭐 이렇게 하지만 별로 크게 팔고 싶은 급한 사람은 없는 상황이라서 그 대책 전후의 분위기를 보기가 오히려 쉽지 않은 분위기? 매물이 없는데 뭐 대책 뭐 이런 거. 오히려 대책 발표되고 나서 가격이 더 올랐어요. 약간 이런 분위기? 약간 좀 다르고 좀 또 그 신기했던 건 그러면 원래는 이게 6억 규제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고가주택은 어렵고 이 대출이 나오는 한도 내에 있는 10억 전후라던가 5억에서 10억 사이에 있는 단지들이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쪽을 눌러주고 이쪽은 오히려 규제를 안 하니까 상대적인 혜택이 있는 상황이라서 저도 그럴 줄 알고 용인이라던가 안양이라던가 뭐 그 사이에 그렇죠. 네.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에요. 네네네. 그 지역에 가서 여쭤봤더니 되게 신기한 거 그쪽도 얼음이더라고요. 관망. 왜냐하면 이렇게 대책이 발표됐어? 흔들리지. 그러면 여기도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매수자가 더 낮은 가격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매도자들은 약간
이번에 제가 임장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학습 효과예요. 학습 효과. 문재인 정부 때도 이랬어. 우리가 이때도 이랬는데 조금 지나니까 다시 더 오르던데 학습 효과를 다들 갖고 있어가지고 언제 그렇게들 학습하셨대요? 30번 했잖아. 문재인 정권에서 30번 했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매도자. 그리고 부동산 분위기는 솔직히 그래요. 이것 때문에 떨어질 거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일시적으로 좀 관망이다. 그렇지만 이제 돈 있는 사람만 움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돈 있는 사람들만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근데 가격은 확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고가주택은 좀 요새 너무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옛날에는 상반기 한 번 딱 짱 하고 오르고 나서 잠깐 하반기 쉬어가는 타임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2, 3월에 한 번 짱 하고 이번에 5, 6월 달에 한 번 또 짱 하고 해서 두 번 나눠서 두 번이 쫙 간 거예요. 그래서 잠실 리센트 같은 경우는 그때 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재지정되고 나서 해제되기 전에 28억 5천 해제되고 나서 32억 9천까지 갔다가 다시 재지정되고 나서 30억까지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최근에 다시 가니까 33억까지 갔더라고요. 호가는 35억까지 갔었대. 근데 이번에 대책 발표되고 나서 33억이 제일 싼 거래요. 그리고 그것도 의사분이 압구정에 집을 사놓으셨대. 그래서 이거를 33억에 그냥 더 오를 수 있지만 그냥 금매로 팔겠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던진 물건이 33억이 제일 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상반기 가격이 거의 1년 만에 거의 10억이 올랐더라고요. 잠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 많이 오른 거지. 그러니까 약간 숨고르기 구간에 들어갈 상황이 되기도 했는데 약간 더 건드려서 더 약간 그런 게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정부에서는 숨을 죽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졸르고 싶겠지. 목을. 근데 우리는 숨을 고르고 있다. 시장에서는. 고가주택 근데 문제가 생각해보세요. 그 고가주택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제 가격을 낮추고 가격이 떨어지고 금매가 나오고 막 계약 파기 사례가 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과연 이미 우리가 사실은 스트레스는 DSR 3단계 때문에 7월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대출 필요하신 분들은 이미 다 준비를 해놨던 거라 사실 6월 27일 날 그렇게 발표됐을 때 막 긴급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몇 없었을 거예요. 대부분 스트레스형 DSR 3단계 전에 준비를 하려고 했던 거라서 그런 문제는 대출 문제는 사실 별로 없었고 대출 때문에 계약 파기된 사례는 다들 사장님들 간에서도 깜깜해. 근데 저게 하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 정도 수준인 거지 막 속출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고가를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나는 급히 팔지 않아도 돼. 문제가 없어. 근데 금매를 내놓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난 그냥 그 집을 갖고 있어. 사실 세금을 건드리면 갖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혀서 이렇게 흔들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그냥 너 대출 안 해줄 거야 하는 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집을 못 사는 거지. 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괴로워서 집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금매가 나온다거나 그리고 최근에 뭐 이거 갑자기 대출 규제해가지고 이제 안 해준다. 그래서 이후에 잔금 일자가 너무 늦어서 대출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좀 이번 대책의 폐해인 것 같아요. P2P로 다들 가시더라고요. 진짜 가는구나. 진짜 현장에서는 P2P 간다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끔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고소득자들 있잖아요. 의사, 변호사 이러신 분들 연봉이 되고 최근에 또 사업이 잘 되셨대. 그래서 소득이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추가로 대출 안 나오는 부분은 그냥 P2P 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자를 내더라도 이후에 집값이 상승하고 이런 거에 비하면 차라리 그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P2P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P2P도 솔직히 이제 은행에서 재원을 받아서 하는 P2P가 있고 사실은 개인이 본인 자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명동의 달러 시장 같은 그런 것처럼 개인이 하는 것 같은 경우는 통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오히려 약간 안전한 금융권에서 조금 불안한 금융권으로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몰아간 것 같기도 해서 그거는 조금 이번 정책에서 가장 안 좋은 면이 아닌가. 사실 이번 6억도 사실 서민들은 6억 이자가 쉽지 않겠지만 사실 고소득자한테는 왜 내 기회를 뺏어가 이게 되는 거지. 열심히 사는 사람들한테는 솔직히 되게 열받는 거거든. 왜 내가 알아서 책임지겠다는데 왜 너가 막아? 어디 가재 붕어 개구리가 연못을 탈출하려고. 그래서 되게 화날 것 같기도 해요.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약간 항상 이제 더 성장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 사람에서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그걸 왜 막냐 분통 터질 것 같긴 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P2P 간대잖아. 그럼 어떻게 막을 거야 P2P를? 그러니까 P2P도 막을 거야? P2P는 그러니까
은행에서 재원을 받아서 하는 P2P는 막을 수 있는데 이게 그 카테고리가 다르죠. 법의 카테고리가. 일반 본인 개인 자금으로 하는 P2P는 못 막아요. 그러면 이제 또 사금융이나 이런 데가 엄청 또 혼란스러워지겠죠. 마지막에 세금 카드를 쓰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선 해볼 건 다 해보고 나서 하지 않을까? 왜냐면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종부세를 없앤다고 합니다. 최대 수혜자. 뭐 내가 최대 수혜자야. 많지. 수혜자들은 엄청 많은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되지 사실. 그 없앤다고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아니 근데 좋은데 문제는 그거를 가만 놔두겠냐는 거지. 그게 없어져서 세금이 없어져. 지금 세수 부족이 엄청 많은데 종부세 없앴어. 그럼 그거를 또 채울 만한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가만 놔둘까? 새로운 뭔가가 나오거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게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요번에 받는 그 민생 지원금도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에 다른 택을 달고 나온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종부세라는 걸 폐지를 했지만 다른 택에 무언가가 또 있을 거다라는 그 본인의 기본 관념은 바뀌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해요. 뭐 기본소득, 기본주택 뭐 워낙 좋아하셨으니까 기본소득은 싫다라고 해서 이제 민생 지원금으로 나오잖아요. 택을 달리해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뭐 대출을 막고 뭐 근데 공급은 기존 주택에서 조금 이렇게 순환이 되게끔 대출을 막아서 좀 이렇게 하고 고가 전세도 이렇게 뭐 막아서 뭐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네. 사실 공급은 해결책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부동산 신의화도 이건 해결 못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너무 늦었지. 지금 땅 파도 안 되지. 뭐 그렇다고 비아파트로 할 수 있냐는 거야. 할 수 있냐? 뭐 그것도 아니고. 그럼 결국에는 이제 또 신도시는 안 짓는다고 했잖아요. 결국 신도시 지금 4기 신도시 뭐 어째 얘기하다가 어쨌든 그건 아니라고 했었던 거고 또 신도시를 추가로 할 거냐 그러면 신도시도 아닐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라. 왜냐면 3기 신도시도 이제 본청약 시작되는데 4기 신도시 얘기 나오면 어차피 뭐 10년, 20년 후에 시작이거든요. 지금 정권에서 어차피 의미가 없어. 그게 맞지. 사실 그거는 맞는데 어쨌든 3년 내에 서울 부동산의 지금 공급 부족은 이제 부동산 신의화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정부의 책임이지. 이게 하든 못했든 정부의 책임인데 결국은 근데 우리가 뭐 정부를 탓하고만 있다고 우리가 이제 전세를 구하거나 내 집 마련하려고 했을 때 해결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다음을 우리가 그걸 뭐 잘했니 나빴니 이걸 한 게 아니라 우리 다음을 그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이제 어디가 떠오르겠어요? 어디가 떠오를 것 같아요? 어디가 또? 당연히 서울생활권에 있는 수도권들이 떠오르죠. 광명, 과천, 성남 이런 데들, 구리 이런 지역들이 떠오르지 않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성비가 나오고 그나마 최근에 가격이 덜 상승했던 그런 지역들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어요? 제가 올 초에 엄청 여러 번 말씀드렸던 지역 있잖아요. 진짜 광명 많이 얘기해 주셨죠. 상반기에도 그렇고. 네. 광명이 서울생활권이잖아요. 작년에도 그렇고. 네. 네. 광명이 서울생활권이고 지금 공급 물량이 많아서 하방 압력이 있어서 가격이 좀 덜 오르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내년부터 이제 확연히 딱 되면 그리고 광명에서도 이제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광명은 갈 거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지금 6억 규제했을 때 아슬아슬하게 딱 걸려요. 20평대는 9억, 10억이거든. 맞습니다. 딱 맞잖아. 그리고 제가 여기서도 되게 여러 번 말씀드린 게 23년, 24년, 25년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보면 23년도에는 진짜 비싼 거, 고가주택 핵심지역, 강남 3구 막 이렇게 막 갔는데 24년에는 그게 좀 더 퍼져서 20억, 30억대 갔다면 그게 좀 내려와서 20억대에서 15억대로 내려왔는데 25년도에는 확연하게 10억에서 15억대 단지들에 대한 문의라든가 거래량이 확연히 늘었어요. 그리고 많이 거래한 단지의 그 리스트들을 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누가 들어도 아는 단지들 이름만 있다가 지금은 조금 더 외곽으로 좀 가격도 한 5억에서 10억 정도로 내려온 그 가격대에 있는 지역과 단지들의 거래량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런 상황이에요. 부동산 시장이 너무 비싼 애들은 다 올랐어. 그러면 그 다음 가격대? 그러면 그 다음 가격대로 내려와 있는데 지금 대출 규제도 6억으로 잘라줬으니까 10억 전후, 5억에서 10억 사이에 있는 단지와 지역들의 거래 활성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조금 한 번 더 요소를 더 던져준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고가주택 어차피 못 가. 어쨌든 근데 사실 최근에 움직였던 그 고가주택들은 거의 자산시장처럼 움직인 거지 이게 부동산으로 움직인 모양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가격이 갈 애들은 지금 10억 전후리랑 5억에서 10억 사이에 있는 지역과 단지들인데 요소가 지금 다 겹쳤잖아요. 시기가 딱 됐고 대출도 그렇게 딱 막았고 그리고 원래 실소유자들도 가성비를 찾아서 움직였던 지역들이 그런 지역들이야. 당연히 이거 대출 규제 잠깐 얼음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발 빠르신 분들은 그런 지역 가가지고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내고를 해가지고 이전엔 내고도 안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내고 해가지고 사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어요. 5억, 10억대요? 네, 5억에서 10억 사이거나 10억 전후에 있는 단지들. 그리고 지금 대출 규제를 받아도 충분히 6억 대출을 받아서 갈 수 있는 지역들과 단지들이 있잖아요. 광명, 딱 떠오르네. 네. 딱 맞네. 그러니까 지금 광명은 수혜를 받았어. 모든 것들의 그런 교집합이 다 있는 거라서 괜찮아질 수밖에 없는 지역인 거고 하남도 그거에 맞춰서 오를걸요? 가격대도 딱 맞아 또 거기도. 그러니까 딱 이 시간대에 들어오는 서울 생활권 그리고 그 가격대, 대출받을 수 있는 그 구간 내에 들어오는 아파트들이 수혜를 받을 거라서 오히려 지금 내 집 마련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저는 이제 수도권도 오를 거다. 서울만이 아니라 준비해야 된다. 올해 내에 좀 내 집 마련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 퍼져나가네요, 이제 서서히. 네, 그러니까 거래량이 막 튀어나오고 막 에너지가 큰 건 아니지만 그 에너지가 그 똑같은 에너지가 이제 옆으로 이동해서 그게 퍼져나가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내가 이제 기회를 잡냐 못 잡냐, 내 집 마련 하냐 못 하냐. 제가 또 최근에 많이 들었던 건 이러다가 내 집 마련 평생 못 할 것 같아요. 라고 막 되게 조급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거든요. 올해 하반기에는 움직이셔야 되지 않을까? 내년 가면 더 뜨거워서 못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2023, 24, 25에 1도 반응이 없었던 지역과 단지 빼고 그런 지역은 그래도 50% 이상 올라야 기본은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23년도부터 최근까지 상승이 1도 없었다. 그거는 이제 절대인구 감소랑 초양극화 이슈로 이제 조금 가치가 없는 지역으로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그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워서 사람들이 다들 그냥 핵심 지역에만 돈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거주하면서 보유하고 계신 집들이 다들 있으실 텐데 그래도 그 정도의 마지막 그 저지 라인의 마지노선에 가이드를 드리자고 한다면 23, 24, 25년 이 3년 동안에 최소한 전고점 대비 50% 이상은 상승했어야지. 그래도 내가 5억 주고 들어갔으면 그래도 5억을 주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물가 상승률 감안해서라도 그렇지 않고서는 내 걸 사주는 사람이 없어서 빈집이 되거나 아니면 더 낮은 가격에 금액만 회수해서 나와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무주택자분들에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아마 이 상황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문재인 정부 때 참여를 안 했던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막 20살이 돼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그럴 수 있죠. 네, 저도 그땐 관심 없었으니까. 관심을 껐다가 이제 뭐 막 취업을 했다라든지 이제 막 관심을 좀 갖기 시작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이런 첫 번째 대책을 맞이했다 네네. 하면 좀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된다. 지금 막 조급해하라는 건 아니지만 넉넉고 지금 가만히 그냥 이렇게 되겠지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진 않을 거다. 준비해서 올해 안에 좀 해야 그나마 좀 기회가 있지 이후에 지나가면 더 잡기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새는 내 집 마련을 뭐 1년은 준비해야 되겠더라고요. 옛날에는 사실은 이사할 때 2, 3개월 전에 그냥 집 알아보고 이제 이사하는 게 맞았잖아요. 근데 요새는 진짜 약간 진짜 현명하게 집을 옮기려고 한다고 하면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제반상에 대해서 알고 가격 조사도 해서 내가 정말 싸고 좋은 매물을 찾아서 내가 이렇게 득하려고 한다면 1년 전부터는 준비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준비하셔도 올해 안에 준비하려고 하면 좀 빠듯할 수 있으니까 공부할 거 딱 공부해가지고 조사해서 딱 그 시세 딱 맞았을 때 그 삼박자가 맞았던 그 광명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매물이 딱 움직인다 그러면 그걸 딱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명 사요?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에 나올 거는 뻔하지 않을까요? 이미 뭐 뉴스에서도 많이 얘기한 조정지역,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뭐 이런 식으로 지역에 대한 규제 이런 걸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왜냐면 지금 새로 만들 수는 없어. 그럼 기존 주택을 털어야 돼. 그럼 기존 주택에서 매물이 나오게끔 하려면 세금으로 괴롭혀야 기존에 흔들림 없이 나는 뭐 급한 거 없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을 흔들어가지고 매물을 쏟아내게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 대통령께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또 그 말을 믿고 있기에는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거든.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말이 무섭다고 한 게 상황이 바뀌었다는 말은 언제든지 또 할 수 있을 있을 수 있는 말인 거잖아요. 그 부동산 시장이 난 이렇게 해서 잡히면은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오르잖아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상황이 바뀌면 풀어주나? 그건 안 되겠지. 내가 그러다 기조는 안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 기조는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바뀔 순 없지.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니, 근데 왜냐면 본인은 이제 기조가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 납득 가능한 선에서 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이분은 딱 그 단호하잖아요. 실거주자도 이거 안 돼. 돈 없는 사람 집 사지 마. 이게 너무 명확하게 한 건데 사실 이거를 정치인이 여론이나 이런 걸 신경 쓰면서 이거를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과감하게 던졌다는 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반응이 지금은 썩 나쁘지 않은 분위기로 좀 나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더 세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간을 좀 보기 시작하겠죠. 임대차 3법을 건드리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전세나 이런 것도 지금 전세도 DSR 넣으면 사람들이 어쨌든 반발이 심할까봐 전세 대출 이자에 대해서만 DSR을 지금 산정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어느 정도 톤을 맞췄잖아요. 근데 이것도 심해지면은 이 전세 대출 전체의 DSR을 보겠다. 그리고 이제 고가 전세라는 약간 단어를 명명해서 이제 좀 뿌리고 있잖아요. 이제 그냥 전세 대출 자체를 쉽지 않게 만들 가능성도 있겠다.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매매 그 6억 짜는 것처럼 전세 대출도 정액제로 여기 이상은 안 돼. 전세에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이분은 한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기생천외한 방법이 나올지 뭐 어떤 게 나올지는 사실 이분이 일은 또 되게 엄청 잘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행정이나 이런 거를 캐치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잘한다고요? 뭐 나름 나름? 지금 경기도 도민이라고 지금 아니 전기도 도민이라서 더 뼈저리게 느낀 게 있어.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기본주택 한다고 했지만 모델하우스만 있었고 실제적으로 주택은 지어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행정일을 잘한다니까 그거를 알고 본인이 판단하고 이런 거를 잘한다는 거지 그걸 통해서 액션이 이렇게 간 거를 얘기한 건 아니지. 그러니까 톤을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다음 주나 다다음 주는 돼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가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대출이 어쨌든 막혀서 대출이 필요한데 이제 옮기는 사람들의 수요는 이미 물 건너간 거니까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시장의 흐름 자체가 지금 가격대가 내려오고 있었으니까 그 내려온 가격대 안에서 이제 거기서 좀 또 과열 양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할 거냐에 대한 거는 대비를 해야지. 막히기 전에 빨리 들어간다던가 더 올라가기 전에 한다던가. 사실은 아까 잠실주공 5단지에서 다음날 와서 계약했다는 그분 좀 약간 현명하다고 봐요. 어차피 여기는 뭐 가격을 완전 싸게 살 수 없는데 조정받아서 실거래가보단 싸게 사는 거잖아요. 어차피 또 들어갈 사람이었다면. 들어갈 사람이요. 그리고 여기 잠실주공 5단지는 너무 좋은 게 올해 말에 조합장 그 총회를 한대요. 그래서 12월쯤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낼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12월이나 내년 1월쯤에 낼 것 같고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를 내면 60일 안에 그 결과를 통보하게끔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결과는 상반기에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6월에. 그러니까 잠시주공 5단지를 또 누를 거냐? 못 누르지. 못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잠시주공 5단지 같은 원래 매물이 잘 안 나온 데인데 사업시행 인가까지 가면 이제는 거래를 못 해요. 10년 보유, 5년 거주 이상 하신 분들 아니고서는 이제 매물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대책 발표됐을 때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게 딱딱 대책이 발표됐을 때 틈새가 생기고 그 틈새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회를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대책 발표되기 전에 관심으로 딱 보고 있는 그 유적 단지가 있었냐, 매물을 딱 보고 있었냐, 그걸 내가 딱 캐치했냐, 그 차이가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5억에서 10억 전후에 있는 단지들은 이후에 움직이게 되면 뒤늦게 타게 되면 오히려 되게 속상하실 수 있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빨리 알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다주택자분들은 긴장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시작이라고 하니까. 이재명은 합리적이라는데요. 실용주의자라고 하던데요. 그게 이제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네. 입장에 따라서. 누구는 실용주의라고 할 수도 있고 네. 누구는 너무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라서. 아휴. 근데 저는 한숨. 저는 이제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네. 대책이 하나씩 발표될 때마다 돌덩이 하나씩을 이렇게 가슴에 얹는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는 해탈의 경지까지 와야 되는 수준이 아닌가라는. 뭐 도 닦았죠 완전. 그래서 어차피 내가 못 바꾸는 거잖아. 준비를 하는 게
최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요새 더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한계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분은 겸허히 받아들여서 준비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다주택자분들은 현금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갖고 있는 것 중에 완전 세금 먹는 하마는 빨리 터시고 손해 보더라도 빨리 터시고, 나머지 있는 쭉정의 물건들은 그래도 월세가 좀 잘 나온다고 한다면 현금 흐름 쪽으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좀 만들어 놓으셔야지 그나마 이 힘든 시기를 버티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무주택자분들은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라는 공식에 맞춰서 라기보다는 지금 시장이 양극화되어 있어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집은 상승할 거고 아닌 집은 하락할 거예요. 그렇게 보면 뭐 민주당이 집권하고 다 모든 집이 오르는 건 아니니까 그 공식이 맞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보고 갖고 싶은 집들은 다 좋은 집들이잖아요. 그 수도권에 그 Y자 끼어 있는 쪽 그 라인은 지금 다들 꿈틀꿈틀해서 최근에 또 상승 23년, 24년, 25년을 보면 대부분 다 50% 이상 상승해서 한 7, 80% 이상 전고점을 회복한 지역과 단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지금 또 이런 분위기가 몰아서 가면 이제 전고점을 회복하는 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막연히 또 기다리다가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움직이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갈아타기 하실 분들은 돈 더 열심히 모으세요. 대출 쉽지 않을 것 같고 기존 주택 팔기 더 어려울 수도 있고, 뭐 본인이 완전 좋은 기존 주택을 팔고 더 좋은 데로 간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아까 제가 강남 3구랑 마용성 이렇게 다녔을 때 기본적인 매도자분들의 또 한 가지 마음은 내가 이거 빨리 팔 생각 없어 라는 그 기조의 밑바탕에는 내가 이거 팔고 뭐 강남이나 서초나 뭐 송파로 가고 싶은데 그쪽 매물이 없어. 그리고 또는 그쪽이 이미 가격을 호가를 낮췄다고 하지만 그래도 시거리보다 훨씬 높고 내가 가려고 했던 가격보다는 더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서 내가 그 매물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럼 난 이거 팔고 어차피 갈 데 없는데 굳이 이거 급하게 팔 필요가 없다라는 기조가 또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갈아타기가 쉽지가 않아서 지금 갈아타기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 못 움직였다 그러면 그냥 약간 주저앉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이번에 대책이 좀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갈아타기는 좀 더 힘들 것 같고, 돈 있는 사람만 집 사고 돈 있는 사람만 이제 상급지로 갈아타라라는 게 너무 메시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좀 씁쓸해요. 좀 더 여유가 있어.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조금 더 리스크를 감수해서 뭔가를 해볼까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주저앉히는 정책이긴 하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또 방법 찾아야죠. 솔직히. 우리 뭐 이런 자산이나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 문재인 정부 때도 30개의 정책이 나왔지만 그 틈 사이로 정말 많은 해법들을 찾아가면서 여태까지 연명을 해왔던 부분이 있으니까 네.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